반갑습니다. 자칭 제아의 고수 문제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독서지문 공부법을 또 이어가겠는데요. 지난 강의 핵심을 정리해 보자면 문장을 좀 분석적이고 자세히 읽어야지 시각적 독해를 넘어서 뇌가 읽는 독해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이렇게 뇌로 읽는 독해를 반복 훈련하다 보면요, 사고력도 좀 향상이 되고 이해력도 커지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에 뭐 한 지문 정도, 아니면 이틀에 한 지문도 좋습니다. 꾸준하게 깊이 있게 읽으려고 하는 문장을 찢어서 분석하는 훈련, 이 훈련을 꾸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제 강의 듣는 학생들을 명심하셔가지고요. 지문 찢어서 읽고 문장 꼼꼼하게 읽는 거 자꾸 훈련을 해주시기 바래요. 오늘은 단락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지문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주제의 내용입니다. 그 원칙적으로 하나의 단락에는 하나의 소주제만 들어가죠. 그런데 수능에 나오는 독서 지문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 주제들이 막 얽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정보가 매우 밀도 있게 이렇게 압축되어 있다 보니까는 지문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막 복합적이니까 다층적이니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는 단락을 정리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단락을 정리할 때는요, 흔히 구조독해 그 도구로 많이 알려져 있는 몇 가지 개념을 활용하면 도움이 돼요. 그 중에서 제가 많이 활용해 사용하는 그런 개념은요, 이항 대립 혹은 우리 대립상이라는 개념이고요. 또 단순화, 또 시각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보통 그 하나의 문장이나 단락은요, 뭐 정의, 비교, 구분, 분류, 분석, 예시, 뭐 이런 어떤 속성들이 부여가 돼요. 어, 이런 것들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읽어서 이제 이런 정도는 좀 알아 두셔야 되고, 나올 때마다 이런 것들을 단어로 이렇게 치환해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 단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서 좀 빠르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난 강의에서도 제가 이제 해겔 지문 갖고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지난 강의 이어서 해겔 지문 갖고 단락을 정리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 내용들을 잘 추려내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 단락은 해겔이 이제 변증법적으로 다루려고 했다. 미학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은 미학의 대상인 예술을 주어로 두었죠. 그래서 예술은 주어를 항상 챙겨 두셔야 됩니다. 예술은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그랬습니다. 서술어에서 형태라는 단어를 썼어요. 형태라는 단어를 썼고요.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정신이라는 것은 인간 정신의 영역이다 라고 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을 하며 그랬습니다. 자, 일단 주어로 세 가지가 동시에 올라왔죠. 여기 이제 주어에서 예술, 종교, 철학 세 가지가 주어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뭐다? 절대적 진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절대적 진리를 이념이라고 했으니까 그 이념을 내용을 한다. 이렇게 치환할 수 있겠죠? 하며 자 끊어서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본다. 이게 어쨌든 구분된다가 서술어고요. 그 다음에 형식에 따라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내용과 형식이라는 두 가지 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데 형식이 다르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 그럼 형식이 다르다 그랬으니까 그 다른 형식이 뭐냐는 거죠. 그게 직관, 표상, 사유다 그랬는데 각각 대응한다 그랬으니까요. 예술은 직관에, 종교는 표상에, 그 다음에 철학은 사유에 이렇게 대응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그러면 얘네들 예술, 종교, 철학은 내용과 형식이 있을 거잖아요. 뭐든지 세상에 내용과 형식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이 있는데 내용은 절대적 진리이고 형식은 직관, 표상, 사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놓고 이 세 가지 형식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직관은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해서 지금 지성이라는 단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얘도 지성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공통점인데 약간 성격이 달라 보여요. 그죠?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그랬으니까 앞에 나온 거랑은 이게 뭐지?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라는 말이 자, 요걸 뒤에서 이렇게 봐요. 이의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성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해결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 갑자기 또 외면성이라는 단어가 딱 나와버립니다. 아니, 이게 또 뭐야? 직관의 외면성,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 또 이번엔 또 예술의 객관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또 왜 이래? 또 종교의 주관성은 또 역시 종합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서술어가 같은 차원이잖아요. 종합되고 종합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두 문장이 그렇죠? 그럼 얘네들의 층위는 같은 층위에서 둔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왜 이래? 어? 자, 복합적인 내용들이 지금 앞부분, 중간 부분, 뒷부분에 사실 유사한 내용들이 지금 중첩되어 있단 말이죠. 중첩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 단락을 한 번에 읽고서 무슨 내용인지 딱 머릿속에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구조와 훈련이 잘 되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머릿속으로 잘 잡아놓긴 합니다만은 보편적으로 한 90% 학생들 제가 좀 과하게 잡으면 이거 딱 읽고서 한 번에 머릿속에 딱 구조화돼서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단순화와 시각화입니다. 자, 내용을 지금 단순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일단 세 가지를 주었잖아요. 예술, 종교, 철학이라는 걸 주었고 얘네들의 공통점, 얘네들 다 절대정신이고 지성이다 라고 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은 직관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외면성이나 객관성, 중간에는 외면성, 뒤에 맨 뒤에 가서 객관성이라 나왔으니까 또 이걸 하나로 뭉쳐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는 표상이다, 내면성, 주관성, 철학은 사유이다 해놓고 뭔지 안 줬고 그냥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란 말로 대치를 해놨습니다. 그럼 이건 뻔하죠, 그렇죠? 일단 직관, 표상, 사유는 인식 형식에 해당한다. 그렇죠? 내용은 절대정신이라고 주었으니까, 그렇죠? 절대적 질이라고 주었으니까. 그 다음에 얘네 둘을 합치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이 말하자면 일종의 이항 대립상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직관과 표상이 지금 대립상으로 되어 있고, 직관과 표상이 대립성이니까 이것의 내용인 예술과 종교도 대립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 종합된다 그랬어요? 철학에서 사유로 종합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뻔히 여기 들어갈 건 뭐겠습니까? 종합된 것과 외면성과 내면성, 객관성과 주관성이 종합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것이 이 앞단락에서 우리 지난번 강의에서 얘기했습니다. 앞단락에서 해겔이 뭘 얘기했냐면 정, 반정립, 그 다음에 종합 얘네들이 수렴적 상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서로 대립적인 대립상을 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종합된 영역에서 고양된 정신세계, 더 발전되고 더 달라진 정신세계를 보여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게 단순한 종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 지문에서는 종합이라고 표현됐지만 사실은 단순한 종합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잠깐만요. 한번 지우고 갑니다. 자, 뭘 알 수 있습니까? 어쨌든, 그럼 한마디로 이런 거죠. 예술이나 종교보다 철학이 한 차원 높은 사유의 체계다. 더 높은 정신적 세계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달락에서 필자가
예술을 왜 객관성으로 국한했느냐라고 이제 비판하는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단락을 이렇게 시각화해 놓으니까 되게 단순하고 명쾌하게 들어오죠. 이들의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복잡한 문장, 복잡한 단락들이 이렇게 정해졌을 때도요. 어떻게 해요? 이런 방식으로 쉽게 정리해 주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뭐 이렇게 정치하게 안 하고요. 원래 제가 이 종이에 이제 쓴 건 이런 식이에요. 미학 예술이 절대한 형식이고 이랬다 하면서 얘네들을 읽으면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얘네들을 먼저 예술, 종교, 철학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한쪽 편에 놓으니까 오른쪽으로 정리하기 되게 쉬워요.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문의 내용들을 갖다가 지문의 내용들을 한 번에 탁 캐치하게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리 훈련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 더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2022학년도 수능 과학 지문이에요. 어떤 점에서 보면 이런 정리는 과학 지문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싶어요. 자, 첫 단락. 차량 주위에 바둑폰 모양의 격자판을 펴놓고 카메라로 촬영한다. 이때 조심해야 돼요. 학생들한테 이거 무슨 말, 카메라로 촬영한다 그랬습니다. 뭐를 촬영해? 라고 물으면 대부분, 어? 햄입니다. 뭐를 촬영할까요? 어? 자, 뒤에 내용하고 연결시켜 보면요. 이 카메라는 자동차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 놓여 있는 격자판을 촬영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일단 문장을 자세히 끊어읽기가 돼야만이 아, 여기서 뭔가 하나가 빠졌구나 라고 하는 걸 캐치가 돼요. 안 그러고 그냥 문장의 순서대로 그냥 글자만 쭉 읽었다면은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격잡한 문제와 관련해서 뒷부분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또 실제로 그게 이해가 안 됐던 학생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장치에 사용하는 광각 카메라는 주어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주어가 광각 카메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서술부로 가야 되는 거죠. 큰 시야각을 갖고 있어서 자, 여기 끊어볼까요? 아, 광각판은 시야각이 크다네요. 사각지대가 줄지만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빛이 렌즈를 지날 때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해 영상이 중심부를 블록하고 중심부에서 멀수록 휘어지는 현상, 즉 렌즈에 의한 상해 왜곡이 발생한다. 어우, 자, 복잡해요.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 거 뒤에서부터 정리하라 그랬죠. 뒤에서부터 봅시다. 렌즈에 의한 상해 왜곡이 발생한다요. 그럼 핵심은 이거네요. 광각 카메라는 렌즈에 의한 상해 왜곡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일단 핵심을 파악했어요. 아, 광각 카메라는 상해 왜곡이 발생하는구나. 그럼 이 왜곡이 뭐냐는 거죠? 왜곡이 뭐냐? 여기 이제 즉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있으니까 앞 내용하고 뒷 내용이 같다는 거죠. 그러면 앞 내용이 보면 뭐예요? 빛이 렌즈를 지날 때 그랬습니다. 빛이 렌즈를 지날 때 렌즈 고유에 뭐가 있어요? 곡률이 있대요. 어, 곡률로 인해 자 여기 다시 또 문장 하나 나오죠. 영상이 휘어지는 현상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상이 휘어지는 현상인 거죠. 어떻게? 중심부는 볼록하게. 그 다음에 중심부에서 멀수록 휘어지는 이런 현상. 이게 뭐라고요? 상의 왜곡이라는 얘기. 그렇죠? 자, 문장을 분석해서 읽으면은 내용 이해가 좀 쉬워요. 아, 그럼 이게 상의 왜곡이 뭘까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광각 카메라가 뭘 찍었다고요? 격자판을 찍었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확인 안 했던 학생들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지금 휘어진다는 거지? 이게 좀 헷갈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왜곡에 영향을 주는 이 왜곡에 영향을 주는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내부 변수라고 한다. 그리고 얘는 왜곡 계수로 나타낸다. 그래서 자, 내부 변수 왜곡 계수고요. 이를 알 수 있다면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좀 왜곡은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아 얘를 보정하는 게 지금 이 글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한편 그랬으니까는 사실은 원래 단락을 나눠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한 단락에 같이 집어넣어 버린 거죠. 주제를 갖다 여러 개를 지금 한 단락 속에 좀 복잡하게 넣어놓은 겁니다.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 여기까지가 지금
뭐예요? 자, 관용되니까 집어넣으면 왜곡의 원인. 그럼 왜곡이 하나 더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떤 왜곡이에요?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그 원인이 작용하는 거죠. 얘를 갖다가 외부 변수라고 한다. 그럼 앞에 내부 변수와 외부 변수가 이렇게 이항 대립이 돼 있고요. 이렇게 두 개씩 짝으로 대립되는 걸 이항 대립이라고 하고요. 얘네 둘을 묶어서 우리는 대립상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지문들이요, 대립상을 기준으로 어, 전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대립상 개념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은 굉장히 쉽게 지문의 내용을 갖다가 단순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변수는 볼까요? 촬영된 영상과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뭔가 촬영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뭘 촬영했다는 건지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뭘 촬영했지?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요? 격자판을 펴놨다고요. 그렇죠? 영상과 실색의 격자판을 비교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촬영된 영상도 격자판인 거죠? 격자판을 촬영한 거예요. 촬영된 격자판하고 실제 격자판을 비교한 거예요. 그러면 영상에서 격자판이 회전한 각도나 그렇죠? 그러면 영상으로 찍힌 모양이 있고 실제 격자판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를 거잖아요. 다르니까 보정을 하는 거니까 다를 거라고요. 그러면 뭐가 기준이 된다고요? 영상 속에 나온 격자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자판이 회전한 각도나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통해서 카메라의 기울어진 각도. 그러니까 카메라의 기울어진 각도를 알려면 뭐를 하는 거라고요? 촬영된 영상하고 실제 격자판을 비교하는 거라고요. 그럼 실제보다 뭐 이렇게 기울었던가 저렇게 기울었던가 뭔가 기울어진 내용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카메라가 이만큼 오른쪽으로 있으면 카메라 왼쪽으로 휘어져 있겠죠. 이렇게 기울어진 각도 등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곡 보정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죠. 내부 변수에 대한 왜곡 보정이 있고 외부 변수에 대한 왜곡 보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여러분한테 알려주니까 조금 쉽게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수능을 봤을 때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어, 뭘 설명하고 있는 건지 잘 못 잡아가지고 되게 힘들어했던 그런 지문이 바로 이 지문이에요. 이 지문도 핵심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정리하면 간단하게 시각화가 가능해요. 일단 이 항으로 나온 게 내부 변수하고 외부 변수잖아요. 그리고 내부 변수는 카메라 자체의 특징이라고 그랬고 외부 변수는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기 등이 외부 변수라고 했다는 거죠. 그럼 이미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이 항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건 얘가 갖고 있는 건 얘가 안 갖고 있고 얘가 갖고 있는 건 얘가 갖고 있고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치환을 하면 내용이 훨씬 더 쉬워져요.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이 발생한다는 거고 얘는 촬영 영상과 실제 격자판을 비교하면 왜곡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곡 계수로 표현하고 얘는 격자판의 회전 각도나 위치 변화 또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보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보면은 사실 복잡한 내용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왜 실전에서 복잡하게 느껴졌을까? 라고 하면 일단 첫 문장에서 격자판을 펴놓고 카메라로 촬영한다 라고 하는 게 어떤 상황인지 상상을 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도 우리 이제 다음 강의 정도에서 한번 제가 좀 얘기를 할 건데요. 과학기술 지문은 일단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시면은 지문 내용 이해하기 되게 쉬워집니다. 물론 그림을 지문의 내용에 맞게 그리는 게 일단 관건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면은 지문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런 방식으로요, 단순화하고 시각화를 하면은요, 의외로 이해되지 않았던 지문들이 쉽게 이해되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음, 한번 해보세요. 저도 막 복잡한 지문들이나 이런 거 나오면 막 그림을 그려보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정리해보거든요. 그러면 그냥 줄글로 읽었을 때랑
단순화시켜가지고 도식화 해놨을 때랑 되게 내용이 달라요. 다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물론 이건 실전용은 아니에요. 선생님, 실전에서 이런 거 정리하면 시간 엄청 걸려. 그렇죠. 실전용 아니에요. 그렇죠. 실전용은 아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풉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평소에 훈련하는 방식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문장 분석해서 읽기, 잘라 읽기랑 그 다음에 여기서 단락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읽기. 요 두 가지 훈련을 반복하시잖아요. 그러면 뇌 구조가 바뀌어요. 우리가 보통 사고 틀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고 틀의 변화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지문을 요약 정리하는 뇌 구조가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즉 요약 정리가 습관화되는 거고요. 또 이 머릿속에서 습관화된 것들이 어느 정도 고착화가 되게 되면요. 뇌 구조가 쉽게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글을 딱 읽으면 뇌가 벌써 어떻게 가요? 아, 얘를 정리해야 되는구나 하는 식으로. 그래서 백지를 가져다 놓고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뇌가 스스로 어, 정리를 해냅니다. 그런 경지까지 올라가는 것이 독해 목표예요. 우리가 지문을 요약 정리하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사고틀을 지문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뇌를 만들기 위한 그런 훈련이고 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물론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단락을 다 이렇게 정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보통 두 번째나 세 번째 단락에 핵심 내용들이 많이 막 복합적으로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락 하나 정도는 시험지 빈 공간에서 딱 정리를 해보면은 좀 일목요연하게 내용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팁으로 마지막으로 좀 추천을 드리자면 수능 특강 독해 교재를 이렇게 정리를 해두라고 늘 제가 얘기를 해요. 별도의 노트 같은 데다가 해서 정리를 해 두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내신 공부할 때도 도움이 당연히 되고요.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10월 달이나 11월 달 가가지고 수능 특강을 다시 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연계 교재다 보니까는 50% 연계되잖아요. 그래서 연계가 되는데 내용이 다 연계가 되진 않죠. 개념이 연계가 되는데 그때 이제 복습할 때 그 많은 분량을 다 복습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1월 사이에 우리 수능 볼 때까지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정리된 내용, 내가 그때 정리했던 것들을 꺼내가지고 다시 이렇게 쭉 보면은요, 내가 손으로 쭉 정리했던 것들이니까, 그렇죠? 꺼내서 보면요, 수능 특강을 복습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보다 보면은 기억이 안 나는 지문들이 나와요. 이거 내가 언제 정리했지? 정리할 때 좀 정신이 나갔거나 피곤할 때 정리했거나 아니면은 뭐 급하게 정리했거나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만 수능 특강 교재에서 찾아보면은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수능 특강을 복습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교재를 잘 정리를 해주시면, 정리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주시면 사고틀이 만들어집니다. 훌륭한 사고틀이 만들어지고 이 사고틀은 평생 갑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독서 지문 독해와 관련해서 제가 받은 또그 지엽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또 해결하기 사실 난감한 질문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좀 소개를 하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다음 시간에 봐요.